바위, 김동리. 북쪽 하늘에서 기러기가 울고 온다. 가을이 온다. 밤이 되어도 반딧불이 날지 않고 은하수가 점점 하늘 한복판으로 흘러내린다. 아무 데서나 쓰러지는 대로 하룻밤을 새울 수 있던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러기 소리가 반갑지 않다. 읍내에서 가까운 기차 다리 밑에는 한때의 병신과 거지와 문둥이들이 모여 있다. 거적으로 발을 싸고 누운 자, 몸을 모대에 묶고 누운 자, 혹은 포대로 어깨를 두르고 앉은 자. 그들은 모두 가을 오는 것이 근심스럽다. 아, 인제 밤으론 꽤 싸늘해. 늙은 다리병신 하나가 이렇게 말하자. 싸늘이라니 사지가 마구 옹굴러 드느구만. 곁에 있던 곰배파리가 이렇게 받았다. 한쪽에서는 장타령을 가르치느라고 법석이다. 요놈의 각설이 요래도 정승판사 자재로 팔도 감사마다고 동전 한 푼에 팔려서 이까지 할 즈음의 선생은 또 손을 들어 그것을 중지시키고 나서 훈시를 주었다. 몸찌디 제리야, 엉덩이 뽑는 거며 고개질 하는 거며 빼딱하게 서서 침을 뿜는 거며 모두 장단이 맞아야 돼. 훈시가 끝나자 두거지 아이는 이내 소리를 지른다. 내 선생이 누구냐 나보다도 잘언다. 시전서전을 읽었나 유식하게도 잘언다. 논어 맹자를 읽었나 대문대문 잘언다. 이번에는 고개질이며 손짓이며 엉덩이 놀림새가 모두가 잘 되었다. 일동은 만족한 듯이야 하고 웃었다. 문둥이 떼가 모인 아랫머리에서는 기차가 지나가자 곧 새로운 화제가 생긴다. 아주머니 아들 소문 자주 듣는겨? 아주머니는 고개만 두른다. 그녀는 같은 무리 중에서도 제일 신참자이다. 한참 동안 침묵, 검은 우울만이 그들을 싸고 있다. 참 인제 외놈들이 풍병든 사람들을 다 죄길 게라더군. 설마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일라고. 마을에서 오나주머니가 대꾸하였다. 아, 인제 날씨가 차워서. 곁에 있는 젊은 자가 또 이렇게 중얼거리자 아주머니는 불현듯 아들 생각이 난다. 작년까지는 그에게도 아들과 영감이 있었던 것이다. 아들은 수리, 란 이름이었다. 그는 나이 30이 가깝도록 그때까지 아직 장가를 들지는 못했으나 그에게는 100 몇십 원이란 돈이 저축되어 있어서 같은 동무들 중에서는 그를 부러워들 했다 한다. 그는 항상 200원이 귀가 차면 장가를 들고 살림을 차리리라 했다 한다 하여 먹고 싶은 술도 늘 참고 겨울에 버선도 대개 벗고 지냈으며 그 흉악한 병마의 손이 어미에게 뻗치지 않았던들 그래도 처자나 거느리고 얌전한 사람의 일생을 보냈을 것이라 한다. 수리는 그의 저축에서 어미의 약값으로 쓰다 남은 20여 원을 하룻밤의 술과 도박으로 없애버리고 그날부터 곧 환장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두 눈에 핏대를 세워 거리에 돌아다니며 마을 사람들을 공연히 욕하고 싸우고 그의 어미의 토막에다 곧잘 불을 놓으려 들고 하다가 금년일은 봄 나뭇가지에 우미 틀 무렵 표현이 어디로 떠나버린 것이라 한다. 아들을 잃은 영감은 날로 더 거칠어져 갔다. 밤마다 술이 취해와서는 아내를 때렸다. 때로는 여러 날씩 아내의 밥을 얻어다 줄 것도 잊어버리고 노상 죽어버리라고만 졸랐다. 그만 자빠지라문. 나도 근력이 이만할 때라사 묻어놔 주지. 아내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몹시 울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아내와 함께 남의 집 행랑살이에서 쫓겨나와 마을 뒤에 조그만 토막을 지어 아내를 있게 하고 자기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날품도 들고 술집 심부름도 하여 얻어온 밥과 술과 고기 부스러기 같은 것을 그녀에게 권하며 먹기나 낫게 먹어라. 치근한 듯이 혀를 차곤 하던 그가 아니던가? 금년일은 여름보리가 무르키 팰 때다. 먼 마을에서는 늑대가 아이를 업어갔다는 둥, 어느 보리밭에는 문둥이가 있다는 둥 흉흉한 소문이 마을에 퍼질 무렵이었다. 영감은 술에 취해서 아내의 토막을 찾아왔다.
그의 품속에는 비상 섞인 찰떡 한 뭉치가 신문지에 쌓여 들어 있었다. 그것은 저녁 때였다. 아내는 거정문을 열어놓고 모지라진 숟가락으로 사발에 말라붙은 된장찌개를 긁고 있었다. 영감을 보자 손을 드러나대 엉기는 파리떼를 날리며 우는 상으로 비죽이 웃어 보였다. 험. 영감은 당황히 품속에 든 떡 뭉치를 만졌다. 토막 안에 들어가서도 영감은 술기운에 알쑥해진 눈으로 한참 동안 덤덤히 그의 아내를 바라보고 있다가 문득 또 한 번 품속을 더듬었다. 처음 떡을 받아든 아내는 고맙다는 듯이 영감을 쳐다보며 또 한 번 비죽이 웃어 보였다. 그러나 비상빛깔을 짐작할 줄 아는 그녀는 떡 속에 섞인 그 거무푸레하고 불그스레한 것을 발견한 다음 순간 무서운 얼굴로 한참 동안 영감의 낯을 노려보고 있었다. 먼 영에서 뻐꾸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여인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얼굴을 수그렸다. 송장처럼 검고 불긋불긋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영감은 난처한 듯이 외면을 하였다. 그는 침을 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원수야, 그만 자빠지라문. 그는 무안스러운 듯이 또 한 번 침을 뱉었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수근거렸다. 아내는 남편이 나와버린 뒤에도 혼자서 얼마나 더 울고 나서 마침내 그 떡을 먹기는 먹었으되 쉽사리 죽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어디로 떠나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토막 속에는 벌건 떡을 수두룩히 토해 내놓더라는 것이었다. 여인은 그의 힘으로 갈 수 있는 여러 마을을 헤매었다. 그것은 저작거리보다 구걸이 쉬움이 아니라 행여 그리운 아들을 볼까 함이라 하였다. 노숙과 구걸로 여름 한철이 헛되이 갔다. 설마 가을 안에야 아들을 만나겠지 한 것이 허덕이었다. 이 즈음엔 영감도 그립다. 나도 이만할 때라사 꽝꽝 묻어나 주지하고 못 견디게 죽음을 권하던 영감이 본다면 그래도 겨우살이 토막 하나는 곧잘 지어줄 것 같았다. 어느 날 그녀는 하다못해 자기 손으로 기차 다리 가까이 있는 밭 언덕 안에 조그만 토막 하나를 지었다. 토막이래야 모래흙에다 나무 막대 서너 개 치고 게다가 거적을 두른 것쯤이니 고작 설이나 피할 정도였다. 하나, 이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여러 날 씨름이었다. 입으로 코로 눈으로 구멍마다 모래가 막혔다. 살은 터질 대로 터지고 뼛속은 저리고 쑤시었다. 이틀을 정신없이 누워 앓았다. 사흘째는 밭 임자가 왔다. 그는 무어라고 한참 동안 욕질을 하고 나더니 오늘이라도 곧 뜯어내지 않으면 불을 놔 버릴 게다.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고는 돌아갔다. 그러나 또다시 지을 힘도 없을 뿐더러 그 근처에는 달리 적당한 자리도 없었으므로 그녀는 비록 불에 살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뜯어 낼 수는 없었다. 기어이 이 기치 다리 부근에서 떠나가기가 싫었던 것이다. 그것은 기차 다리에서 장터로 들어가는 마을 어귀에 커다란 바위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복을 주는 바위라 하여 복바위라고도 하고 소원 성취를 시켜준다고 하여 원바위라고도 하고 범이 누운 것 같다고 하여 범바위라고도 부르며 이 바위의 이름은 이 밖에도 여럿이 있었다. 복을 빌러오는 여인네는 사철 끊이지 않았다. 주먹만한 돌멩이를 쥐고 온종일 바위 위에 올라앉아 바위 등을 갈다가는 손에 돌이 바위에 붙으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라 하였다. 어떤 여자들은 연 사흘씩 밥을 싸고 와서 복바위를 갈기도 하였다. 이 바위를 아끼고 중히 여기는 것은 복을 빌러오는 여자들만이 아니었다. 동네 아이들은 와서 말놀이를 하고 노인들은 와서 여기다 허리를 기대어 들구경을 하고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바위를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었다. 수리 어머니도 어쩐지 이 바위가 좋았다. 자기도 저 바위를 갈기만 하면 그리운 아들의 얼굴을 만나볼 수 있으리라 여겼다. 그녀는 몇 번인가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수리의 이름을 부르며 복바